얼마 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림 제목은 앉아있는 안악과 항아리. 그런데 정작 그 그림은 참 수수합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여인, 그 옆에 놓인 항아리,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궁금해져요. 저 여인은 집이 어딜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화가 이름이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구두 한 켤레가 그려진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끈이 풀린 구두 한 켤레일 뿐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구두의 주인은 지금 무척 피곤할 것 같다. 저 구두 신고 어딜 다녀왔을까? 그림이 두터워 보이는 것은 물감을 두텁게 칠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리오르 시마타의 영화음악 The Whole Nine Yards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한은실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때때로 신문을 읽다가 기사에서 이름 석자 딱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보고 나서도 그 기사 속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림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그 뒷꼭지.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 뒷모습 보고 뒷꼭지라 그러시는데 뒷꼭지만 보고 나서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마치 막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난 작가나 뛰어난 시인들은 그는 23살에 죽었다. 어딘가에 그 기사 한 모퉁이에 있는 그 한 글자를 보고 한 귀절만 보고 나서 그 사람의 그 개인사를, 역사를 쭉 다시 풀어내고 상상을 하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해봅니다. 빈진영 씨가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더니 새로운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간 나는 그 봄을 더욱 빨리 타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죠. 사랑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힘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특별한 용건 없이도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완벽한 휴일을 아무 말 없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조용히 눈 감고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살냄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살냄새라. 누군가를 찾아 나서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뻗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품이 마구 그리워지는 이기적인 나날들입니다. 하셨어요.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일단 저희에게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글을 올리는 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주소가 우편번호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엽서나 편지 보내주시거나 혹은 인터넷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셔서요. 저희 주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성 영화 혹은 여성주의적인 영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를 고르실 때요, 그 일차적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장르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르 영화는 그만큼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재미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코미디 보자, 이번에 로맨틱 코미디 아니야, 스릴러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화를 고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장르 영화는 그러면서 할 얘기가 사실 많은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객 또 그 작품 자체 세 개가 네. 전부 어우러져서 할 얘기 많은 예. 거고, 특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장르 영화는 항상 그래서 대중성 때문에 네. 싸구려 영화나 네. 가치가 없는 영화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요. 한때는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70년대 정도부터 많이 바뀌어서요. 네. 오히려 장르 영화는 대중성은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나 사회
또 그 시대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중들의 어떤 심리나 욕망 이런 네. 거를 굉장히 풍부하게 담아내는 네. 영역이라고 오히려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라든지 예. 시대상이라든지 대중의 무의식이라든지 정신세계 등을 오히려 가장 대중적인 장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러면 장르 영화 속에 여성의 이미지라든지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 뭐 여성적 장르 하면은 주로 이제 멜로드라마나 네. 뭐 로맨틱 코미디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은 워낙 여성들 관심사, 뭐 결혼, 사랑, 뭐 육아라든지 일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면서 여성들한테 말을 거는데 그만큼 여성주 시각에서 할 얘기도 많지만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공포 영화랑 그 SF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네. 이런 장르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장르라고 흔히 인식되어 온 남자들이 주로 즐기고 소비하는 네. 그런데 그런 장르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역설적으로요. 네. 예. 자,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포 영화부터 보는 건가요? 예. 계절하고 좀 안 어울리지만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 대부분 공포를 자아내는 건 물론 이제 괴물인데요. 네. 그 괴물이 말 그대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은 희생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주로 그 희생자 역할을 여성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예. 도망을 가거나 살해될 때 사실 네. 관객들은 그 쾌락과 동시에 또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네. 또 역설적인 게 대부분의 공포 영화 보면은 그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살아남는 최후의 생존자가 꼭 한 명 있거든요. 네. 또 그것도 항상 거의 여성이에요. 예. 근데 물론 그 여성은 제대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 정신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포 영화는 한마디로 특히 여성의 신체, 여성의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학증적인 장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가볼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그러니까 여성이랑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모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성이 공포 영화의 어떤 소재로 등장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래 모성이라는 거는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네. 일정 정도 사회를 시킨 다음에 한마디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인데 가끔은 그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러서 한마디로 품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네. 자식을 계속 집착하고 또 자식에 대한 계속적인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들이 이제 공포 영화에서는 종종 굉장히 악마화되거나 괴물화된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인 예가 그 영화의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영화에서는 물론 그 영화는 이제 공포 영화 자체로서도요. 그 전까지의 대부분의 공포 영화는 그 공포의 근원을 네. 인간 외부에서 찾았거든요. 네. 뭐 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자연적 현상 또는 외계인 이런 식이었다면 사이코 같은 경우는 공포의 그 근원을 인간 내면에서 찾은 거의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영화사로 보면은 가장 무시무시한 그 여장 남자가 등장하는 네.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의 핵심은 한 번도 드러나진 않지만 영화 속에는 그 아들을 철저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 죽은 어머니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모친을 살해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네. 자기 안에다가 이제 두 개의 자아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는 어머니의 자아와 이제 자신의 자아. 한마디로 다중 성격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영화가 갖는 가장 무시무시한 점은 살인을 저지르는 실질적인 주체는 그 아들인 남성이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책임, 그러니까 죄는 어머니한테 예. 있는 걸로 제시하는 데 있죠. 예, 그러니까 공포 영화 속에서 여성이 희생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사이코 안에서 그 아들이 안소니 홉킨스가 안소니 파킨스가 그 여성을 살해하는 것도 사실은 안소니 파킨스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여자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고 보면 희생자가 되는 여자들은 전부 일종의 죄값을 치르는 거네요. 그렇죠. 공포 영화 속에서 그 영화의 강제로 하는 설정으로 거예요. 보면은 네. 즉 아들을 유혹한 여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질투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런 식의 설정이 되죠. 네. 자, 또 어떤 경우에 그 여성이 괴물의 이미지 혹은 희생자의 이미지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나요? 예. 이제 이런 경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또 특성,
남성과는 달리 이런 부분이 또 괴물화된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 그 여성적 신체 변화를 겪는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임신과 출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낯설거나 약간은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공포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캐리라는 그 브라이언 드팔마의 유명한 영화는 한 소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마녀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요. 네. 그 마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소녀가 여성의 상징을 할 수 있는 네.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옮겨가는 그 시작점이 마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그 주인공인 캐리가 졸업 파티에서 이제 퀸으로 뽑혀서 행복하고 있는 순간에 친구들의 장난으로 돼지피를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데, 그 장면은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캐리가 마치 온몸으로 생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네. 거죠. 그럴 때 캐리의 이제 그 악마성은 정점에 달해서 이제 완전히 마녀가 되면서 그 졸업 파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집으로 가서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갖는 육체성, 즉 항상 문명이 아닌 자연으로 네. 또 이성이 아닌 본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환원되는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과는 다른 육체성이 공포의 근원이 되면서 그 여성을 말 그대로 괴물화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그 공포영화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예. 어떤 생존자로서의 그 여성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생존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80년대 이후 등장한 그 이제 슬래셔 무비, 흔히 말하는 난도질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인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스릴도 필요하고 네. 이제 위기도 필요한데 그걸 하기에 여성만큼 적절한 존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취약할수록 네. 그거에 가해지는 위협은 더 무섭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아이들이나 소녀 같은 여성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8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한테 가해지는 폭력이 지나치게 심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에 이르고 또 살해될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되고 네. 근데 어떤 식이냐면 마치 여성들이 그 자기가 스스로 겪게 되는 엄청난 폭력을 초래한 듯한 그런 이제 예. 이야기를 설정함으로써 예. 여성한테 책임을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은밀히 그런 공포나 폭력을 즐기는 것 같은 일종의 이제 매저키스트, 네. 피약증 환자 같다는 이런 설정을 통해서 상당히 여성들을 공격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약간은 반여성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요. 정말 여성의 어떤 육체성을, 그 여성을 괴물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재로 사용한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캐리 중에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영화 음악은 참 아름답습니다. 캐리의 테마 들어보죠.
영화 캐리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장르 영화 다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포 영화 속에서 여성이 그 희생자로 드러나는 경우, 그 경우는 혹은 여성이 괴물로 드러나는 경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성이 괴물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이코를 들어주셨고 또 여성의 육체성이 괴물화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조금 전에 그 음악을 들은 캐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밖에 또 어떤 영화들에서 그 여성의 이미지가 괴물화돼서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사이코 말씀을 드렸지만요. 최근에 그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해진 네.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공포 영화 데드 얼라이브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는 이제 장르로 따지면 공포 영화 중에 하위 장르인 이제 스플래터 무비. 예.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 역시 모성이 괴물화되는데 네. 일종의 사이코를 패러디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괴물화되는 모성은 똑같이 등장하지만 이제 그게 훨씬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형태로 네. 드러나서 이제 희화화되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그 토니 스코트 감독의 헝거 악마의 키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여성들 간의 에로티시즘, 즉 예. 레즈비언이즘을 일종의 괴물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흡혈기로 그쵸. 표현하는 영화죠. 네. 근데 그 까트리느 드네브하고 그 수잔 서랜디라는 두 아름다운 여배우가 등장해서 보여지는 그 에로틱한 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물론 공포 영화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에로티시즘 영화를 보는 것 네. 같고 또 데이비드 보이 같은 이제 가수가 등장해서 그 흡혈기라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좀 그 고전적인 느낌의 그 소재를 굉장히 그 뭐랄까 확 바로크적이고 화려한 시각적 스타일로 드러내면서 한마디로 그 여성 간의 성애, 즉 그것도 또 이성의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포화시키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해서 보여주는 영화였죠. 네. 자,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된 여성들의 어떤 괴물적인 이미지도 영화 속에는 있지만 아주 현실의 여성이 네. 괴물화되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영화 그렇죠. 속에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있을 법한 이웃 같은 여성이 이제 네. 알고 봤더니 뭐라든지 아니면 점차 괴물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90년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공포 영화 하위 장르가 바로 여피 호러라는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평범하고 안락해 보이는 중산층을 배경으로 해서 오히려 그 안에 악이 존재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위험한 정사 같은 경우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고 아주 훌륭한 가장인 남자 주인공이 그냥 우연히 어떤 여자 만나서 쉽게 말하면 바람을 잠깐 피웠다가 네. 그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는 영화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을 맡은 글렌 클로스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가정적으로 이제 훌륭한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이미지화 된다면은요, 똑같이 일을 하는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네.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그런 어떤 안락함이나 평화로움이나 균형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여성한테는 고독감이라든지 공허함. 예, 그렇죠. 불안정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네. 이런 이미지 이런 걸로 되면서 한마디로 일을 둘러싸고 여성과 남성을 대조시키는 측면이 맞아요.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성 내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여성과 나쁜 여성을 또 네. 대조시키고 대립시키죠.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인 여성은 한마디로 가정 내에 머무른 여성이잖아요. 네. 그런 여성은 선하고 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식이라면은 또 일을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은 일이 오히려 어떤 충족도 갖다 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하고 뭐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하면서 또 그걸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욕구불만으로 거의 편집증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결국은 공포를 드러내는 방식은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이 지우고 네. 또 여성과 여성을 대립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역설적인 거는 그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들은 외부가 아니라 집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뭐 토끼가 삶아지던 아니면은 칼을 들고 그 와이프를 죽이려고 하든 간에 그게 그 중산층 가정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설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피 호러 장르에 있어서 악의 근원, 공포의 근원이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이는 중산층 가정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또 이런 설정으로도 읽어볼 수 있죠. 예. 옆이 호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람을 흔드는 손도 그 대표적인 그렇죠.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영화 같은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 괴물화되는 모성과도 연관돼서요. 뭐
한 의사 때문에 자기 아이를 잃고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의사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베이비시터 유모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살인을 저지르는 뭐 이런 식의 네. 설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뭐 퍼시픽 하이츠니 일련의 의혹인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 속해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90년대 들어서 특히 서구에서는 포스트 페미니즘하게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페미니즘이 이제 다 성공했고 네. 임무를 완수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되면서 이제 페미니즘이 필요 없는 식으로 얘기되는데 사실 이거는 페미니즘이 해왔던 일이나 또 변화시킨 거에 대한 사실은 가장 성공적인 반격이었고 네. 되게 무력화시킨 측면이 많거든요. 그럴 때 등장한 영화가 여피 호러고 또 다른 의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사악하고 네. 그 범죄적인 여성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피 호러 장르고요. 네, 여피 호러 장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신성화되기도 하는 모성을 괴물로 만들고, 예. 그리고 남성과 대비하는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을 괴물로 만들고, 참 상당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봤던 영화들이 다시 보일 것 같은데요. 위험한 정사에서 글렌 클로즈, 그야말로 공허하고 무력하고 나중에는 편집증에 빠지게 되는 가정 없는 일하는 이 여자는 집안에서 혼자서 스탠드 불빛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노래를 듣습니다.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에 어느 갯날, 영화 위험한 정사 중에서 들어보죠.
네, 영화 위험한 정사에 나온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 어느 갯날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시네마 특급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장르 영화 속의 여성의 이미지들 보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 속에 얼마나 여성이 괴물화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렇게 세상 분노가 치솟아 오르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최근에 또 인기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공상과학 영화 갖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장르의 성격상 주인공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뭐 분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약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공상과학 영화는 주로 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미래 사회가 배경이 되고 그런데 그런 공포 영화 장르에 비하면 그 주인공 특히 남자 주인공은 훨씬 더 영웅적이고 일관되고 강력한 존재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맞짝 반대항으로서 이제 여성상이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남자 주인공의 상대인 여성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의 여성이라면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비행선 안에서 함께 조종하는 한 그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든지 혹은 때로는 여전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랑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짚어봐 주시죠. 예. 예를 들면은 하나의 사례로 스타트rek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SF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화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TV 시리즈물이나 또는 소설 또는 만화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팬들이 존재한대요. 그렇죠. 근데 그 팬들이 그 스타트rek의 세계를 너무 사랑해서 그 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팬 매거진도 많이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불만이 있다면 특히 여성 팬들이 그 영화도 그 몇백 년 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특히 우주 공간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주의적 요소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이 이제 그런 적정 역할을 하고 여자들은 몇백 년 후라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뒤에 얌전히 서 있거나 아니면 차를 날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면서 불만을 갖는데 그게 한 단적인 예고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두 개의 하위 장르, 그러니까 하나는 사이보그 영화 SF 내에서요. 또 하나는 사이버 영화라는 또 장르 내에서 이제 어떻게 각각 문제적으로 여성이 그려지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이보그 영화라고 한다면 뭐 인조인간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될 것이고 사이버 영화라면 어떤 테크놀로지 안에 특히 가상세계에 그 안에 들어간 인간들의 모습들 그 세계를 그린 영화일 텐데 자 사이보그 영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마 사이보그 영화 하면 가장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건 터미네이터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SF 영화의 걸작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나고 진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사를 배경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조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인조인간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킨 즉 도망친 사이보그들을 이제 말 그대로 쫓아가서 처리하는 그 이름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된 중심축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즉 비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인물이 인간이라면 또 다른 그 룩가 하워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그 비인간을 나타내는데 이 인간 대 비인간이라는 그 차이 내진 경계에 뭐가 겹쳐지냐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가 겹쳐지거든요. 근데 일단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이보그들은 전부 다 백인이고 다양한 성이 존재해요. 즉 남성 사이보그 있고 여성 사이보그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레이첼이라는 인조인간 여성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은 그 사이보그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설정되는 거는 사이보그들은 모든 건 인간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사이보그들도 반란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레이첼이라는 여성은 사이보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 주입받은 역사도 있거든요. 자기 개인의 역사에 대한. 그래서 가장 진화된 사이보그인데 이 인간 대 비인간의 차이하고 거기에 성차라는 게 개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영화가 그 해리슨 포드와 룩가 하워라는 두 남자의 대립과 싸움
어떤 해결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오히려 이 모든 갈등 구조나 차이의 지점들을 뒷받침해주고 결국은 해결하게 해주는 거는 레이첼이라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비인간의 측에 서 있으면서 인간과 대립되지만 또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 존재하지 않는 거 여성이 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요. 네. 그 또 여성을 매개해주는 이중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영화의 서사적 해결을 이끌어 가는데요. 예를 들면 레이첼은 처음엔 자기가 인간을 믿었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인간 남자인 해리슨 포드를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이보그들을 처치하면서 해리슨 포드와의 그 관계와 삶을 선택하거든요. 이러면서 결국 영화가 설정해 놓은 그 모든 차이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무마하면서 네. 그 마무리 짓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의 어떤 여성형 이미지는 상당히 뭐랄까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여성을 그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SF 영화 하위 장르인 이 사이보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인간 대 비인간의 관계인데요. 네. 그거를 매개해주고 네. 또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 해결하는 일종의 역할, 약간의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이거나 중심의 역할을 안 하지만 이면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저 그러니까 조화로운 어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다리 이어주는 조화로운 어떤 매개자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냥 촉매자의 역할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갖고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그 결말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 디렉터스 컷하고 아닌 거하고 다른 네. 얘기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화는 결국 마지막에 그 해리슨 포드와 그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걸로 마무리되는데 원래 감독의 의도, 즉 디렉터스 컷에는 해리슨 포드 역시도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용 그렇지. 그 사이보그일 수 있다는 사이보그다. 암시를 주는 네. 사실은 이 영화가 설정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 예를 들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고 네. 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경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더 혼란과 네. 그 알 수 없음에 빠뜨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본 영화의 맥락에서는 한마디로 그 모든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면서 말끔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그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근데 이렇게 워낙 블레이드 러너를 예전에 봐가지고 구체적인 줄거리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레이첼이 어떤 조화로운 촉매자 역할하고 매개자 역할을 하면 기존의 그 여성 이미지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물론 존재하죠. 네. 근데 하여튼 이 영화 내에서 한정시켜서 보자면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첼이 인조인간인데 자기가 인간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인간이라는 정체성, 즉 지위를 유지하고 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결국 선택한 거는 즉 해리슨 포드라는 한 남성 인간과의 네. 로맨스를 선택하는 거고 예. 또 그 결과로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네. 한마디로 그런 약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여성으로서 살아남는다는 이런 설정이 좀 문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이 속한 그 집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성에게 의존하고 그의 길을 택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 밖에 이런 사이보그 영화 속의 어떤 여성의 이미지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약간 B급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개봉은 안 했을 거고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는 영화가 있는데 네. 2부의 파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어느 감독의 영화죠? 감독 이름은 제가 생각이 예. 안 나요. 근데 이러면은 그 프리츠랑의 유명한 네. 메트로폴리스라는 메트로폴리스.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게 1920년대 SF 영화인데 그리고 또 블레이드 러너의 일종의 그 참조가 됐던 그렇죠. 영화이기도 예. 하고요. 근데 메트로폴리스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거기에 영화 내용 중에 거기도 사이보그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즉 미치광이 과학자가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인조인간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여성이 이미 가부장제 사회에선 남성의 타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20세기 초라는 맥락에서는 즉 막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게 또 인간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으로는 그 기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 위협적인 대상 즉 타자기도 한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메트로폴리스에서 여자 사이보그라는 그 이미지는 아마도 타자로서의 여성과 또 위협적이고
타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네. 한 몸의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브의 파이 같은 영화는 바로 그런 전통 속에서 이중의 타자 의미를 갖는 여성 사이보그가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 과학자가 등장하고 그 여성 과학자가 사이보그를 만드는데 자기와 모든 것이 똑같은 사이보그를 만드는 거예요. 외모와 생각과 가치관까지. 근데 그 사이보그는 원래는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공격형 사이보그였는데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고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이제 살인 기계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보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여성 과학자와 한 요원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여자 사이보그가 그 여성 과학자의 많은 걸 이식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 과학자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을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대 때 해보고 싶었던 뭐 바에 가서 남자를 유혹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굉장히 증오하는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한다든지 네. 또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던 어린 아들에 대해서 그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여성 사이보그의 자궁 안에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분노가 극도에 달했을 네. 때 폭탄이 터질 수 있다. 네. 이런 설정인데 그런 설정 자체는 이제 그것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 육체 내부로 카메라가 쭉 훑고 가면서 결국 자궁에 도착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이제 폭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에서 이제 기계화되는 여성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몸 자체가 갖는 차이에다가 테크놀로지가 갖는 또 이질성이 더해지면서 한마디로 진짜 일종의 괴물, 너무 낯선 타자, 그리고 되게 위협적인 이제 존재로서 여성이 그려지죠. 예, 그 자궁 안에 핵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그 측면에 이르서는 정말 얼마나 그 여성을 위협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뭐 타도돼야 되는 혹은 파괴되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의 여성, 특히 사이보그 영화 속에서의 그 여성의 이미지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만한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돈 퍼스벌이 부르는 One More Kiss Dear 들어봅니다.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igh. Only this, dear, is goodbye. For our love is such pain and such pleasure that I'll treasure till I die. So for now, dear, au revoir, madame. But I vow, dear, not farewell. For in time we may have all love's glory, our love story to tell. Just as every autumn leaves fall from the trees, tumble to the ground and die, so in the springtime, like sweet memories, they will return as will I, like the sun did upon high. We'll return, dear, to the sky, and we'll banish the pain and the sorrow until
like the sun, dear, up on high. We'll return, dear, to the sky, and we'll banish the pain and the sorrow until tomorrow. Goodbye. 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One More Kiss There 들어봤습니다. 돈 퍼시발의 음성이었고요. 자, 오늘 FM 시네마 특그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읽기,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르 영화, 특히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의 여성, 사이보그 영화라고 이제 그 하위 장르를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사이버 영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 속에서의 여성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예.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 사이버 장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실제 현실, 그 리얼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추얼 이 대립이잖아요. 네. 그럴 때 재밌어지는 거는 가상 세계로 넘어가면 이제 육체라는 게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와는 달라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리적 육체는 사라지고 이제 네. 일종의 하나의 관념이나 환상으로서의 육체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육체성이 달라진 상태에서 즉 물리적 육체가 지워졌을 때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육체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사이버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 차이는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SF 영화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 육체성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세계 내에서 오히려 성차라는 거는 더 네. 강화된 오히려 결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유명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엑시스턴스 같은 영화나 이제 워셔스키 형제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네. 물론 크로넨버그 감독 자체는 항상 이제 SF는 공포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항상 일관된 주제의식이 있다면은 사실은 자궁에 대한 회귀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 육체의 의미와 경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디오 드럼 같은 영화를 보면은 네. 이제 남자 주인공의 배가 갈라지고 비디오를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그 배가 갈라지는 모습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치 남성의 몸이 여성화되는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근데 엑시스턴스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서 핵심 내용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양방향 게임 그래갖고 여러 사람의 머리를 연결해서 그 사람이 전부 한 가상현실에 빠져들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그 게임하는 방법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기 자체가 약간 물컹물컹한 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 끈이 달려 있죠. 네. 그 끈 끝을 허리에 나 있는 구멍에다 꽂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구멍에다 그 끈을 꽂고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섹스의 연상을 네.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구멍 자체가 여성을 상징한다면 네. 그 꽂히는 끈 자체 남성을 상징하면서 섹스를 많이 함의를 하고 또 굉장히 물렁물렁한 느낌의 그 연체동물 같은 게임기는 어떤 뭐 아기 같은 느낌도 들고 더 근원적으로는 뭔가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오염되기 쉽고 또 굉장히 위협적이고 약간은 또 혐오감이 들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 섹슈얼리티나 또는 여성의 육체성을 나타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예. 영화에서 보면 그 여주인공은 게임기 디자이너기도 하지만 게임 중독자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게임 자체 내용이 갖는 위험성과 그 통제 불가능성이 그 여자 주인공의 또 게임에 대한 중독증과 겹쳐지면서 한마디로 여성성이라는 거를 지극히 불안정하고 파괴적이고 네.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하면서 성차를 빚어낸다는 거죠. 반면에 네. 남성은 이제 훨씬 이성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균형과 조정의 역할을 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차이 그중에 특히 여성이 갖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드러내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 암울한 미래 사회의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예, 너무나 대중적이고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혹시 그거는 들어보셨는지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내용이 사실은 그 성경의 기반 그렇죠. 그죠? 네. 사실 너무나 그 도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오가 말 그대로 구원자, 크리스트, 그렇죠. 예, 크리스트라면은 이제 모피스 같은 경우가 뭐 요한
바울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굉장히 단순한 구도인데 이 단순한 내용 위에다가 이제 굉장히 화려한 스펙타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시각적 스타일에다가 홍콩식의 액션,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이제 미국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더해서 완전히 이제 퓨전 사이버 장르를 만든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남성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은 오히려 고전적이다 못해 상당히 진부한 측면까지 있는. 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물론 좀 더 복잡해지고 다층화되긴 하지만 일반 1편을 예를 들어 보면은 네오가 중간에 보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구원자로 변신하는 계기거든요. 근데 그 네. 깨어나는 계기가 여주인공 트리니티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는 거의 동화를 연상시키는 장면도 있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보그 장르하고 사이버 장르의 큰 차이가요. 네. 사이보그 장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하고 근육질의 남성상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사이버 장르는 원래 사이버 세계라는 게 전자기술에 기원하고 있는데요. 네. 전자기술은 극소지향적이고 소리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성적으로 보통 함의가 돼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면 남성들도 여성화 된다. 즉 여성의 옷을 입는다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여성적 특기라고 얘기되는 것들, 어떤 직관이나 감정의 능력, 힘이 아닌 속도 이런 것들이 남성의 또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현실 속에서는 참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그 네오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할 그 바로 그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면서 여성적 특질들을 그렇죠. 남성이 갖고 있는 특질에다가 예. 여성적 특질이라고 하게 되는 이런 직관의 능력, 네. 엄청난 속도감, 감정의 능력 이런 것까지 갖추면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과정과 나란히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트리니티란 여성은 현실이든 사이버든 두 가지 정체성, 즉 굉장히 투쟁적인 전사와 낭만적 연인, 사랑의 앞에서 무기력한 이 두 가지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거든요. 트리니티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여성적 특질이라고, 여성적 장점이라고 보여줬던 것들을 이 남성 주인공은 현실 세계나 그 가상 세계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두 그 모든 특질을 다시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초인적인 인물로 그렇죠, 그려진다는 그런 면에서요. 얼핏 봐서는 트리니티가 아주 강력한 여전사의 이미지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어떤 여성 이미지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찾아본다면 정말 그 기존의 여성 이미지는 어떤 여성의 구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여성적 특징의 훌륭한 점들이 트리니티 몸 안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네오에게로 간다는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장르 영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 여성적인 여러 가지 재현 방식들을 쭉 들으면서 청취자들이 문득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뭘? 어떻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그려야지 남성의 이미지는 제대로 된 것이고 여성의 이미지는 그러면 제대로 된다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여성들이 제대로 된 여성 영화를 만들면 그 안에서의 남성의 이미지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또 다른 역차별적인 혹은 또 다른 어떤 벽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도 있을 만은 해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밖에서 외부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네.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근데 일단은 비평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그렇다고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또 기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최근 한국 영화의 흐름을 이제 이런 여성의 시각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예. 주유신 씨,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지신 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트릭스 중에서 마릴린 맨슨의 Rock is Dead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